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son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최고의 재테크 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이 책이 교보 온라인 탑 10 안에 들은 걸로 확인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읽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뿌듯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재테크 초보가 놓치고 있는 부의 비밀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이건 뭐 재테크 초보뿐만 아니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의 비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우리가 자산 배분하면 자산이란 말을 들어가니까 좀 돈 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자산 배분을 할 수 있고요. 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제가 이 책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에게, 일반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자산 배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산 배분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제시해주고 예시까지 보여준 것이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산 배분의 힘을 알게 된 계기가 홍춘욱 박사님 돈 좀 굴려봅시다를 통하여서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인 어떤 자산을 같이 배분해 갖고 있으면 그것이 변동성도 적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를 할 때 힘든 게 뭐냐면 막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변동성도 적으면서도 안정된 수익률을 계속 추가할 수 있구나. 그게 되게 놀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김성일 씨가 마법의 돈 굴리기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그 어떤 자산 배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남겼는데, 그런 어떤 자산 배분의 중요성, 특히나 일반인들한테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파하신 분이 국내에는 그분 말고 제가 많이 보진 못했어요. 대부분 부동산, 그러니까 특히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해서 대박을 내라. 그리고 혹은 내가 전문가고 내가 그 특정 종목을, 특정 자산군을 언제 오를 수 있는지 알려줄게. 이런 전문가들이 많았지 자산 배분을 하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바로 이 저자인 라미세트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자산 배분이 짱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자산 배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자산 배분이 우리 일반인들이 재테크 초보가 처음부터 추구해야 할 투자 형태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파트가 있냐면요, 전문성이라는 허상, 주식 전문가들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파트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자가 되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 당신의 소관이다. 당신이 얼마나 부유해지는가는 저축할 수 있는 금액과 투자 계획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려면 담력이 필요하다.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님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무 상담사 탓도, 복잡한 투자 전략 탓도, 시장 여건 탓도 아니다. 이는 당신이 장기적으로 당신과 당신의 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돈을 모아서 돈을 모으는 행위, 또 돈을 쓰지 않는 행위,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행위에 모든 선택과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전문가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최종 선택은 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모으고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외부 탓할 이유가 없다는 거를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믿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전문가들은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측 능력이 얼마나 떨어진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 두 번째 책이 이거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제가 두 번째 책이 경제를 읽는 기술 히시였거든요. 제가 그 책을 쓴 계기가 뭐냐면, 처음에 저는 경제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 상태에서 경제를 공부를 했을 때 저는 경제 전문가, 경제학 박사나 경제학 교수나 혹은 현업에 있는 애널리스트 등 이런 금융 전문가 이런 분들이 되게 예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예측 능력이 되게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전문가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어떤 걸 예측하는 거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예측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맞았지만 꾸준히 예측을 맞추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하다가 깨달은 것이 경제는 복잡계이고, 그래서 제가 복잡계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복잡계이고 복잡계의 특성 자체가 예측을 불가한다는 것입니다. 예측을 불가해요. 당연히 아마추어이든 전문가이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오를지는 예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원숭이와 투자 전문가의 비교, 원숭이가 투자 전문가를 이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어린아이가 투자 전문가를 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전문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의 허상이 얼마나 큰지, 특히 경제 금융 쪽에서 특정 자산이 언제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이 그냥 허상, 거짓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누구도 장기간에 걸쳐 어떤 펀드 혹은 종목이 시장 수익률보다 나을지 아니면 적어도 그만큼 될지 꾸준하게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예측은 무시하라. 평생에 한번 얻어 걸린 말도 안 되는 수익도 무시하라. 어떤 펀드가 지난 1, 2년 동안 거둔 실적도 무시하라. 펀드 매니저가 단기적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절대 시장 수익률을 넘어설 수 없다. 비용과 수수료가 들고 상승률을 계속 선정하기가 수학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펀드를 제대로 평가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난 10년 전의 실적을 살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요, 50개 투자 자문사 가운데 47개가 어떤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는 날까지도 해당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라고 자문했다. 19개 종목 가운데 12개가 실제로 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날에도 매수 내지 보유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본 자료인데요.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죠? 2008년 금융 위기 때였잖아요. 근데 2008년도에 주식에 대해서 FN 가이드를 보시면 우리나라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다 올라갑니다. 근데 2008년도에 특정 주식에 매도를 해라 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몇 건 있었을까요? 빵입니다. 그렇게 주식에 곤두박질 쳤는데 불구하고 그의 주식을 팔아라 라고 예측한 사람이 빵이라고 해요. 빵.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점지해준다 혹은 어떤 예측을 한다 라는 것들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아마추어, 하물며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떻네 하면서 미리 예측을 하는 자체가, 이거를 맹신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높아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예측이 필요 없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측은 해야 돼요. 여기서 예측은 무시하라고 하는데 예측을 맹신하지 말라는 맥락에서 보셔야 되지, 예측을 하지 마라라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뇌의 구조를 보면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뇌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확실성상에서 우리가 좋은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그 시나리오 안에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안티프레즈란 전략을 취하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시나리오 상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음의 블랙스완을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측을 맹신해서 돈을 꼬라 박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정 누구는 주식도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특정 누구는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극소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전문가를 믿지 마라. 이 전문가를 믿지 마라 해서 내용은 뭐냐? 특정 종목을 찍어가지고 오를 것이다. 특정 지역에 오를 것이다 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운에 가깝다. 맞출 수 있는 거 제로 가깝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지 자산 배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전문가에게 우리 자산을 의뢰를 했을 때에는 어떤 또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문가를 썼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게 되죠. 수수료. 그렇죠? 네, 수수료를 주게 되는데 수수료 들으면 뭐 1%니 뭐 2%니 해가지고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 1% 수수료가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약 30%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아마 몰랐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즉 10만 달러를 맡기면 수수료 때문에 210만 달러가 150만 달러로 줄어든다. 그 차액은 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1% 수수료는 엄청난 것이다.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수수료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모른다. 실제 수치가 언뜻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월간을 일부러 수치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1%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엄청난 것이다. 내가 직접 투자를 관리하면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덜 든다.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해볼까? 부모님에게 투자 수수료로 얼마를 내는지 물어보라. 아마 모를 것이다. 그리고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알면 우울해할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하지 않는 게 낫겠다. 1%는 투자 수익의 28%를 갉아먹는다. 2%는 투자 수익의 63%를 갉아먹는다. 비현실적인 수치다. 월가에 돈이 넘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스스로 투자법을 익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월가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운다고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도 1% 이상의 수수료를 낸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똑똑해져라. 수수료는 0.1%에서 0.3%가 적당하다. 생각해보라. 자산관리사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가져갈 수십만 달러 혹은 수백만 달러를 생각해보라. 다른 사람이 잔디를 깎아주거나 아파트를 청소해주는 대가는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재테크는 다르다. 수수료는 계속 불어난다. 다행인 점은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독서 능력이 있다면 이 책은 많은 돈을 안겨줄 것이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그냥 저축예금에 넣어놓은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에 맡기면 수수료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다? 특정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나의 투자를 그야말로 그냥 운에 맡기는 것임을.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예, 복잡계는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예측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잡계의 특성이에요. 예,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전문가에 막 수수료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그 수수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우리의 수익률을 깎아먹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수수료가 낮고 특정 종목을 투자하는 투자 방법이 뭐죠? 예, 인덱스 펀드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투자 방법은 뭐냐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책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들도 인덱스 펀드가 좋은 투자 수단에 동의한다. 내 말만 믿을 필요는 없다. 이 전문가들은 이 저자가 얘기한 진짜 전문가들이죠. 내 말만 믿을 필요는 없다. 다음 전문가들이 말하는 인덱스 펀드의 장점이다. 98% 혹은 99% 어쩌면 99% 이상의 투자자들은 폭넓게 분산하고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비용이 적게 드는 인덱스 펀드다. 누가 말했을까요? 예, 워런 버핏이겠습니다. 게임 끝? 게임 끝이죠? 이 워런 버핏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많이 들어보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금융 쪽에서는 살아있는 신화죠? 이 책에서 시장 수익률 넘어선 3명의 전설적인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좀 잘하다 꼬꾸라져요. 근데 시장 수익률을 꾸준하게 이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다? 예, 3명인데 이 책에서는 워런 버핏, 피터 린치, 그리고 데이비드 스웬슨을 얘기를 합니다. 워런 버핏은 뭐죠? 53년 동안 20.9%의 연수익률을 올렸고요. 피델리티의 피터 린치는 13년 동안 29%의 연수익률을 올렸고요. 예일대학의 데이비드 스웬슨은 33년 동안 13.5%의 연수익률을 올렸습니다. 핵심이 뭐다?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되게 워런 버핏 추천한 게 뭐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특정 종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알 수가 없고, 특정 자산이 어떤 시점에 잘 나간지를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덱스 펀드를 하고 플러스 자산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산 배분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다? 인덱스 펀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정 종목이 어떻게 오를지 모르고 수수료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크 헐버트는 지난 70년 동안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적은지 알면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한다는 훨씬 나은 원칙을 갖게 된다. 언론의 해마다 점수를 내고 덜 화려하지만 궁극적으로 승점을 안기는 인덱스 펀드보다 일시적으로 놀라운 적중률을 보인 적극적 펀드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들 보면 올해 최고인 전문가들 뽑는데 뭐죠? 이 사람이 그때 특정 구간에는 시장 수익률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 연도에 그렇게 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이죠. 시장 수익률 자체를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자산이 있잖아요. 투자할 자산이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무엇일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이 자산 배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책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책에서 얘기한 자산 배분은 미국인들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의 철학은 똑같아요. 자산 배분이 중요하고 자산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있는 거를 그 자산 배분으로 넣어라. 저랑 똑같지만 예시가 이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책에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워낙 이거에 대해서 책을 잘 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기본소로 하시되, 특히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 책을 읽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바로, 제가 몇 번이나 추천드리죠? 마법의 돈 굴리기. 예, 이 책은 자산 배분에 대한 뿐만 아니라 기본 투자에 대해서 많은 것들 배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명저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시면서 같이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또 이분 작가를 저 너무 좋아해요. 아직 한 번도 안 봤지만 뵐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책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1982년 말에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2012년 말에 누적 수익률 비교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두루루루루루루 1등이 뭘까요? 부동산일까요? 예. 지금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 금, 원유를 비교하셨거든요. 예, 이 중에서 원유는 공동 4등입니다. 아니, 부동산은 공동 4등이에요. 그래서 꼴등은 원유 4.6%, 금은 5.6%, 부동산은 5.6%, 예금은 7.5%, 채권은 8.5%, 1등은 무엇일까요? 예, 주식 11.9%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했을 때 주식만큼 수익률 높은 것을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누적 수익률 1등이 바로 주식인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식을 했을 때 우리가 특정 종목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망합니다. 왜 그렇죠? 여기 책에 나온 내용인데 1960년대에 있었던 100대 기업 중에 2004년도까지 남아있는 기업은 20개도 안 됩니다. 12개던가요? 대부분 망해서 사라졌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코스피는 쭉 올라갔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종목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건 위험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뭐다? 인덱스로 쭉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자산 배분으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덱스 펀드로 자산 배분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로 돌아가면, 투자는 종목 선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 친구들에게 투자가 무엇인지 물어보라. 아마 대개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라 말할 것이다.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종목을 오래 기간 걸쳐 안정적으로 선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선택을 과시하거나 주가가 하락하면 패닉에 빠지는 데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다.
육장에서 살핀 대로 전문가들도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러 투자 블로그와 유튜브 동영상에서 접한 내용대로 투자는 상승주를 잘 고르는 것이며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말하기는 쉽지만 모두가 성자가 될 수는 없다. 소위 재테크 전문가들도 대부분 실패한다.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말해주는 핵심 지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라는 것이다. 1986년에 게리 브린슨, 랜돌트 후드, 길버트 비바우어는 금융 애널리스트 저널에 금융업계를 뒤흔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중 90%는 자산 배분의 결과란 사실을 증명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중 90%는 자산 배분의 결과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아마 자산 배분이란 말은 사명선언이나 전략적 연합같이 의미 없는 표현처럼 들릴 것이 그렇지 않다. 자산 배분은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채권, 현금의 비중 결정하는 투자 계획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자산군, 주식 및 채권 혹은 더 낮게는 주식 펀드 및 채권 펀드의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즉, 변동성에 따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볼지 통제할 수 있다. 사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 수익에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 자산 배분이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투자 계획이 실제 투자보다 더 중요하다. 돈을 적절히 분배하면 가령 한 종목에 전부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펀드에 분산하면 단일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여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투자를 분산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알려면 당신에게 주어진 기본 선택지들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누구의 그 자산 배분을 따라하게 된다면 전설적인 세 분 말씀드렸죠? 워런 버핏, 피터 린치,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스웬슨 해서 이 데이비드 스웬슨의 자산 배분을 이 책을 따라합니다.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김성일 씨의 마법의 동굴리기 책에서 데이비드 스웬슨의 자산 배분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든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또 그거를 최근을 측정을 하셨어요. 데이비드 스웬슨이 최근에도 얼마나 잘하냐. 전설적인 인물이긴 한데 최근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분이 한번 측정을 해본 게 있습니다. 최근 13년이에요. 2003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인데 최근 13년간 연수익률 7.1%로 상당히 변동성은 낮으면서 각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했을 거잖아요. 여기서 보통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냐면 미국 주식, 선진국 주식, 이머징 주식, 부동산 리츠, 미국 장기 국채, 물가 연동 채권으로 자산 배분을 구축하는데, 자산 배분 구축하는 거 포트폴리오인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각 개별 그 투자 자산보다 변동성, 그러니까 이 시세의 이 변화가 덜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적이 좋은 거예요. 매우 성적이 좋은데 게다가 안정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도 편안하죠. 실제적으로 그게 수익률도 좋고요. 수익 측면에서 나쁘지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스웬슨의 단점이 뭐라 그랬죠? 미국사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맞게끔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나온 책이 무엇이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 그래서 정말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책을 기본소로 이 책은 재테크 전반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산 배분, 투자의 관점에서, 여기 이제 일부분이지만, 그거를 더 심화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놀라운 건요, 제가 다음 그 시간에 이 책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옛날 때부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퇴직연금 관련해서 정말 좋은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을 누가 쓰셨냐면 이분이 쓰셨어요. 이분이 본인이 궁금해서 공부하게 쓰신 거예요. 근데 진짜로 아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홍춘욱 박사님도 잘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봤거든요.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고수들은 아는 겁니다. 재테크가 중요한 핵심이.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10년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산 배분의 중요성도 그렇고 어떻다? 퇴직연금의 중요성도.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내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이 책을 써놨습니다. 나와 있지만 좀 더 디테일 알고 싶으면 이분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은 자산 배분에 관련된 거니까 이 책을 정말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건 두 가지예요. 국내 자산 배분을 해서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뭐죠? 제가 자산 배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인 자산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예, 국내 주식과 예, 미국 채권입니다. 국내 주식과 미국 채권이에요. 이 얘기를 책에서 말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홍준일 박사님이죠. 돈 좀 굴려봅시다에 나왔습니다. 그 책도 훌륭한 책이지만 시간이 좀 지났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더 많이 업데이트 책이니까 이 책을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요. 이분은 궁금하면 다 계산을 해봅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책이 근데 막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좀 참고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를 그 5대5로 포트폴리오 잡은 게 있거든요. 잡으니까 뭐 결과는 뭐냐면 같은 기간 동안에 한국 주식만 갖고 있을 경우 미국 주식만 투자했을 경우보다 연 변동성은 훨씬 낮고 수익률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좋은 자산 배분 전략인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한국 주식과 예, 미국 국채를 5대5. 그런데 이제 이 김성일 작가님은 예, 이걸 조금 더 변화시켜서 초보 재테크 하시는 분에게 추천하는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무엇이냐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현금성 자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고 투자 상품도 쭉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획 잡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꼭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산 배분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막상 해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다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수수료 적어요. 중요한 거는 예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측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부나 분석을 해요. 엄청난 시간을 쓰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 관련된 업종이 아닌 이상 어떻죠? 내가 들인 시간은 비용에 비해서 얻는 거는 높지가 않은 거예요. 자산 배분 해놓고 쭉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자산 배분한 걸 조정만 해주면 돼요. 퍼센테이지를. 그 책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배분 조정해주면 되는데 핵심 뭐냐면 시간을 별로 쓰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시간은 별로 쓰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얻은 시간을 어떻게 하죠? 나는 자기계발이나 내 인생을 즐기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김성일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천할 때 100만 원으로 시작한 초보 투자자에 위한 추천이에요.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생활 하거나 돈을 버신 분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죠? 특정 종목이 어느 시간에 오를 것인가. 이거는 솔직히 특정 자산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특별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 전체도 마찬가지고 뭐죠? 부동산 전체도 마찬가지고 특정 구역의 부동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이 옳다는 보장이 하나가 없어요. 당연히 들어보면 돈 버는 사람 있죠. 그런데 어떻죠? 우리가 돈 버는 사람만 소식을 들어서 그래요. 돈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생각보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짱인 것 같죠? 예, 연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이 뭐다? 자산 배분해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 수수료가 높으면 어떻죠? 수수료 높으면 투자 수익률이 확 떨어집니다. 투자 수익률이. 특히 우리가 자산별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에 매우 마이너스를 주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은 걸 하기 위해서 뭐다? 전문가를 의지하기보다 인덱스 펀드에 내가 넣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냐? 자산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인 것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인데 이걸 좀 더 다각화시키면 예, 김성일 작가님이 추천하신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성일 작가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블로그도 하실 거예요. 보시면 본인이 직접 투자한 거 다 이렇게 다 까십니다. 수익률만 까십니다. 자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초보가 놓치고 있는 부의 비밀 한 가지 뭐죠? 예, 자산 배분이라는 거. 이 책은 10년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마음에 돈 좀 굴려봅시다.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책 두 권이면 뭐 투자 비용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비용으로 여러분께서 재테크 부의 비밀을 깨닫게 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